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바빠가지고 댓글을 잘 못 봤는데 좀 여유가 있어서 봤더니 너무 많은 게 달려서 그 중에서 제가 좀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들만 좀 골라서 한번 또 댓글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기능의학 치료 노하우 공개라는 영상에 이제 다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영상은 기능의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본 가계도를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 영상 작업을 한 거고요. 환자분들한테도 일단 그런 기본 개념을 갖고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제가 고심 끝에 만든 영상인데, 근데 거기 밑에 제 건선 질환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는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책에도 지금 따로 다뤄놨으니까 나중에 책이 나오면은 그 책을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의 요점은 비타민 D3하고 밀가루를 안 먹는 것 정도로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기가 나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선 질환이라고 하는 같은 질병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이 다를 거 아니야. 사람들마다 얘가 생긴 기전이 다르듯이. 그래서 그 원인에 맞춰서 만약에 그분이 자가면역이 생긴 이유가 비타민 D 결핍에다가 또는 밀가루에 의한 장누수 증상 때문에 생긴 원인이 맞다면은 이것만 제한하고 D만 충분하게 보충해 줘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질병은 같은 질병이지만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 노력이 본인한테 절대적으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D는 처음 스타트는 한 15,000IU부터 시작해서 3만까지도 늘릴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비타민 D 레벨과 부갑상선 호르몬 레벨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조절하는 걸 권하게 되고요. 한 3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밀가루 유제품을 완전히 다 중단하셨을 때 증상의 호전이 너무 뚜렷하게 보인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호전의 변화가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기능의학의 해독 치료에 대해서 포괄적인 기본 개념을 제가 설명했었는데, 이 댓글에 중금속 검사는 모발 검사와 혈액 검사 중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 실제 이거는 이제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을에 정주의학회 강의할 때도 이걸 되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까 싶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혈액이라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제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몸무게가 60kg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 몸에 혈액은 대략 한 4에서 5리터가 있어요. 그럼 러프하게 그냥 5리터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5kg은 체액이고요. 그 다음에 55kg은 조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혈액에 돌아다니는 양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몇 밀리리터에 얼마의 중금속이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에는 혈액에 돌아다니는 양을 측정했는데 이게 과연 조직하고 콜리레이션 하느냐, 반드시 콜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출된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최근 들어서 잘못 먹어서 처음 먹었다 하면 쭉 혈액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면은 얘가 노출된 다음에 수은이나 알루미늄, 카드뮴, 납, 뭐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간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조직 내로 다 퍼져 들어가는 과정에서 혈액 레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킬레이션 같은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혈액 레벨은 무조건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는 거의 쭉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 몸에서 사라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의 조직 내에 다 빨려 들어갔다고 상상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혈액이라는 개념은 최근 한 달, 두 달 이내에 내가 지금 섭취하면서 폭로되고 있는 중금속의 양을 대변하겠죠. 그럼 모발은 뭐냐? 모발이 자라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에 한 1cm 자라니까 우리가 보통 모근에서 3cm를 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러프하게 4개월 정도 전후에 내가 노출되고 있는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게 이게 어태치 될 거 아니에요, 조직 내.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우리가 검사하기 쉬운 게 모발이다 보니까 모발 내에 어태치되고 있는 중금속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거조차도 역시 조직 내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정확하게 콜리레이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러면 소변으로도 보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빨래를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빨래를 하셨는데 지저분해 보이는 빨래를 갖다 넣어놓고 물만 넣고서 쭉 빼면은 꾸정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 거기다가 세제를 집어넣고 막 돌린 다음에 빼면은 갑자기 시커먼 꾸정물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킬레이션 약물을 집어넣고 얘를 돌린 다음에 소변으로 나가는 걸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소변 검사하면 거의 베이스라인으로 잘 안 나오는데 이걸 투여한 다음에 빼면은 엄청나게 나오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많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지저분한 때가 많이 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 우리가 모르는 혈액 말고 조직 내에 쌓여져 있는 좋은석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세 가지를 다 기반으로 해서 기능의학자들은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고혈압 관련 질문에 이제 아직도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의도가 나쁘지 않아서 제가 이 선정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혈압 수치라는 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찾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그 혈압이 조절된다라는 게 이 개념인데 뭘 찾는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아직도 머릿속에는 어떤 정상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해지는 거죠, 자꾸. 기본적인 스탠다드 어떤 커브는 보여줄 수 있어요.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혈압이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거보다도 혈압을 굳이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내가 피를 돌려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거는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시란 얘기고 1분에 내 몸을 한 바퀴 도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120에 80으로 돌려야지 피가 한 바퀴 도는데 1분 걸려요. 누구는 180에 90으로 돌려야지 피가 한 바퀴 도는데 1분 걸린다고 이해하신다면은 그게 다 자기 몸에 맞춰서 혈압을 조절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혈압이 올라가야지만 피가 잘 돌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은 거는 건강한 건 아니죠.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더라도 피가 잘 돌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임산부 비타민C 복용법에 대해서 올린 영상에 댓글을 다셨는데 아내가 임신 31주 차인데 계속 비타민C를 하루에 3000mg, 3g을 먹는데요. 저는 추천하는 편이고요. 많이 먹는 거는 산모로 본다면 전혀 손해볼 게 1도 없겠죠. 근데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태아잖아요. 뱃속을 통해서 엄마의 혈액이죠. 태반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공급되는 비타민C 양이 엄마가 먹었던 것 중에서도 상당 부분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 태아한테 비타민C가 고용량이 들어가는 게 과연 나쁠까요? 사람들은 그냥 뇌피셜로 그냥 뭔가 많이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비타민C를 고용량 투여했을 때에 얻어지는 이득이 훨씬 더 많지 그 자체가 생기는 부작용이나 안 좋은 점은 1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혈액으로 공급받던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모유를 통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유를 통해서 넘어가는 양과 그동안에 탯줄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공급했던 양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혈액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많이 공급받았던 게 적게 공급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리바운드 스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의 결핍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걱정인가요? 태어나자마자 젖 물릴 때마다 비타민 C 그 젖꼭지에다가 묻혀서 주면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손주를 본다면은 정말 보고 싶은데 손주를 본다면은 애가 태어나서 젖을 물릴 때마다 저는 계속 비타민 C 파우더를 젖꼭지에다 묻혀서 물리게 할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죠. 그냥 묻힌 거 가루 좀 묻은 걸로 그냥 물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집어넣어 주면은 애가 건강하면 건강하겠지. 그것 때문에 어떤 질병이 생기고 하는 거는 1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항염증 음식과 염증 유발 음식도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에 보면은 육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레드미트. 육고기가 물론 단순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먹기 위해서는 날 것으로 잘 안 먹잖아요. 이걸 잘 익혀서 먹을 때 직화를 하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기름에 볶거나 이렇게 해서 먹죠. 또 더군다나 이 고기를 만드는데 GMO 사료 주고 항생제 주고 가둬 키우고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이렇게 해서 키운 고기를 먹으면 몸 무조건 나빠지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방목해서 키우면서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초지만 먹고 크게 되면 오메가3하고 6의 비율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비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었을 때 그 염증을 더 유발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걸 먹느냐에 중요한 것도 좀 분명히 있을 건데 단순히 육고기는 나쁘다 이게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분은 염증이 여드름하고 비염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카니보 식단을 하게 됐을 때에 더 나빠질까봐 걱정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조절하는 것 때문에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여드름이 호전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는 조금은 좀 오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생각할 게 다른 게 더 너무 많다는 얘기죠. 다른 것들이 다 컨트롤된 상태에서의 얘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증 검사를 했더니 염증이 높으면은 될 수 있으면 내 몸에서 염증이 생기지 않는 식단 관리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옥살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도 많은 유튜버 중에서 이분은 이제 카니보어 또 유튜브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식물 속에 이제서 만들어진, 식물을 먹었을 때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옥살산이 내 몸에 쌓이게 되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들었나 봐요. 그게 걱정되니까 채식을 하는 걸 포기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카니보어는 카니보어대로 자기만의 어떤 이론을 갖고서 설명하는 거고요. 또 야채나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먹었더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각각의 어떤 의미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기능학적인 마인드로 볼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친 식단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편이고요. 뭐든지 다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채식을 하더라도 오염된 식재료를 갖고 채식하는 것도 나쁘고요. 아무리 육고기만 먹더라도 오염되지 않은 것들을 선별해서 먹을 때 하고 오염된 식재료를 같이 먹을 때 하고도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축을 키울 때 얘를 가둬서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막 주면서 먹는 거는 GMO 사료만 주면서 병들까봐 항생제 주면서 이렇게 키운 고기를 먹는 게 과연 건강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얘기가 없이 무조건 카니보어 식단은 야채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콩 껍질이라든지 현미 껍데기에 있는 리그닌 파이테이트 같은 성분들은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맞아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배출되는 게 맞는데, 얘가 배출될 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온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을 해독을 하거나 바깥으로 배출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같이 먹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용량도 좀 조절해서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다양한 영양소가 섭취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비타민C 얘기하면서도 이 옥살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비타민C를 먹으면은 이제 뭐 요로 결석이라든지 얘기 더 잘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틀린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먹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양소 하나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이 정확하게만 잘 들어가 주면은 이 옥살산 대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요로 결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뇌축 네 번째 장신경계 회복을 위한 영양제 파트에서 이분이 다시 하는데 계란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이제 난각번호가 4번인 계란을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막 일어나는데 1번 계란을 먹으면 괜찮대요. 이거는 이분이 경험한 실제 현상이잖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검사해서 입증할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몇 분이라도 꼭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계란을 먹더라도 구별해서 먹는 게 필요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뭘 먹어도 반응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난각번호가 1번인 걸 먹게끔 권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서해안 폐류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쇼츠 영상에다 다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해뿐 아니라 공단이 있는, 공단을 끼고 있는 바닷가 전체 오염이라고 보시면 제가 볼 땐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폐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폐류를 얘기할 때, 폐류는 이게 바닥에서 있는 거잖아요. 조개도 다 바닥에 있고 뻘바닥에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이제 토양도 마찬가지지만 바다도 이제 가라앉아서 바닥을 오염시키거든요. 근데 그 오염된 데서 살다 보니까 폐류 속 오염이 훨씬 더 많죠. 육지에서 여러분들이 오염시켰던 것들이 지금같이 비 오면은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다를 자정작용시키는 게 결국에는 해조류죠. 육지를 자정작용시키는 게 결국에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밀림이 이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냥 결국에는 바다도 우리가 그렇게 지저분한 오염물질을 뿜어내면은 그걸 갖다가 얘를 다 해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해조류들이 그 오염물질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김, 미역, 톳, 다시마 이런 것들을 잘 못 먹게 하는데, 워낙 오염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거기 안에도 오염물질이 많은 겁니다. 봤더니 수산물 평균 오염하고 실제 축산물하고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양이죠. 왜냐하면 킬로그램당 밀리그램이니까 당연할 것 같아요. 김 무게 얼마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만큼의 무게를 먹으려면 김을 얼마나 먹어야 되겠어요. 이제 비교를 들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김 1kg에 들어있는 양이 밀리그램으로 얼마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축산물에 비해서는 모든 김과 조미김에도 100배에서 400배 이상이 들어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나오는데 워낙 가벼우니까 실제로 이제 먹었던 양을 계산하면은 육고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하고는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정도로 오염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2월 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육고기에 들어있는 카드뮴의 양과 실제
폐류 중에서 굴에 들어있는 양을 비교해 봤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거의 400배가 넘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폐류가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해안 폐류를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서해가 중국의 동해잖아요. 근데 그쪽 라인에 거의 뭐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공단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또는 버리는 그런 오염물질이 바람 때문에 서해를 통해서 우리나라 오잖아요. 근데 바다에 다 떨어져서 이게 쌓이는데 대기를 타고 올라와서 쌓이는 양만 해도 21톤이 넘는데요, 해마다. 그러면 그거에 왜 바다에 버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만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바다가. 그러니까 해류가 돌아도 그 안에서만 뺑뺑 도는 경우가 많고, 얘가 돌아서 먼 바다로 가거나 이렇게 믹싱 되려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많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훨씬 더 많은 오염물질이 쌓일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